1차적으로 우리가 호스텔로 용도 변경이 문제가 아니라 용도 변경 자체를 중개사님들이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 특히 주택을 근생으로, 근생을 주택으로, 그리고 이것처럼 주택 혹은 근생을 호스텔로 바꾸는 거, 이런 거는 분명히 알아두면 다른 데 응용하기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공부는 책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가장 최근에 한 거를 보면 돼요. 우리 중국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용도 변경 한 곳이 있다, 가봐, 가서 봐. 본인이 다 돈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어디 나오냐면 여기 세움터라고, 이거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고 건축 행정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제가 최근에 어제는 뭘 해봤냐면 건축물 현황도 발급도 여기서 되더라고요. 이것도 대리인이 발급받을 때 항상 구청 가서 발급받았는데, 중개사들도 중개 의뢰를 받았다, 혹은 그 계약에는 제가 직접 계약이라서 없었을 때는 위임장을 여기다가 올리면 하루 정도 지나면 이제 발급이 돼요. 그래서 중개사님들이 의뢰 받았을 때 소유자분들이 동의한다라는 것만 받으면, 대장을 현황도가 있다면 여기서 받아볼 수 있다. 대부분 최근에 대수선했거나 용도 변경했으면 현황도가 구청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 사이트에는 유용한 게 많은데, 일단 하나는 아까 그런 도면들, 제가 현황 도면이랑 아니면 실제 도면을 받을 수 있는 거. 건축 진짜 리얼 도면은 건축할 때 그런 거고, 그게 없는 경우가 많죠. 없는 경우는 중간중간에 현황 조사를 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용도 변경을 하거나 소유자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들, 건물이 보니까 이 지역이 너무 노후도가 많이 됐어, 그럼 이제 구에서 여기는 지금 안전진단 신청하시면은 구에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때 신청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안전진단 해주고, 안전진단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뭔가 또 보강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바뀌겠죠. 이런 것들 넣는 거고,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여기 들어가면 이제 받아볼 수 있다. 오늘 보려는 건 이제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 중개사님들이 이 건축정보 지도조회 요거를 하면 신고랑 허가를 이 지역에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고랑 허가 받은 거에 대해서 다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조회를 하면은 그럼 2024년도에 서울에서 중구, 이것도 중구 정도에서 한 번에 나오면 편한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요. 용도 변경 같은 거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딜까요? 필통이 있는데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용도 변경 했다고 나오잖아요. 이것도 엑셀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데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용도 변경을 한 거죠. 용도 변경 한 거고, 그리고 얘는 착공, 얘도 용도 변경. 그래서 업무 시설이었던 거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한 거죠. 이거 용도 변경 한 거고, 혹은 이제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 이거 호스텔로 용도 변경했어 이러면서 막 찍은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전에 뭐였고, 그리고 번지수랑 이런 거 알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 찍었을 때 얘가 뭐 어떤 식으로 일단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착공 예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여기서 보고 물건 작업을 할 때 쓴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저희는 신축이 그렇게 이 지역은 많지는 않으니까 이제 용도 변경 된 것들 위주로 이렇게 보고, 내 지역에서 이런 거 좀 보고, 저기 원래 호스텔이 못 들어왔던 것 같은데 들어왔어. 그럼 이제 한번 보면은 걔가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된 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플랫폼들 많으니까 그 플랫폼 들어가 보면은, 아니면 건축무대학 껴보면은 용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바뀐 것들 좀 내역들 보시고, 왜냐면 내가 모르잖아요. 이걸 누가 바꿨는지 유튜브라도 안 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내 지역에서 착공이 어떤 것들이 되는지, 이것도 사실은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했잖아요. 얘도 옛날에는 다른 거였겠죠. 이게 다른 거였는데 지금 숙박시설을 바꿨으니까 이런 것들은 대지면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엄청나게 큰 숙박시설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들 미리 알고 있으면 에어비앤비 할 때 주변에 단다거나 뭔가 이렇게 참고할 수 있겠죠. 최근에 된 사례들,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면 사실 빠진 정보가 되게 많죠. 그리고 일부러 빠뜨릴 수도 있고, 내 수업을 들어, 아니면은 내가 컨설팅을 맡겨, 뭐 이래서 빠뜨린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당장 내가 적용한다고 봤을 때는 이제 시점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지역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본인 지역에서 이렇게 되는 사례들은 중개사님들이 이렇게 팔로우하다가 이게 이렇게 바뀌었네? 그러면 건축무대 한번 띄워보고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 고수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주말에 좀 찾아내봤어요? 여러 가지 전략으로, 근데 직접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부동산 방문해서 그 지역 부동산한테 딜을 하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거, 두 번째는 임대인이 허가를 안 해줄 거면 네가 하세요. 저희가 이제 위탁 관리를 해드릴게요. 세 번째는 이제 홈즈 얘기하면서 하세요. 지금 보니까 피터팬 쪽에도 정보들이 많은데, 이미 지금 이게 너무 핫하니까 각 지역에 있는 개업 중개사들이 매물은 갖고 있는데 오픈 안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추가로 중개보수 이외에 누가 주는데 미정님이 100만 원, 연하님이 300을 부르면 연하님한테 주는 거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근데 이게 컨설팅 계약서 같은 걸로 빼가지고 임대인의 허가를 받아주고 공개서를 다 받아주는 내용으로 그러면 양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게 많고 막 본인들이 하시고 싶으신 분도 있는데 이 매물을 참 못 구한다는 게 진짜 우리의 무능력인지 매물이 진짜 씨가 마른 건지. 매물은 있을 거예요. 숨겨진 걸 찾아내야 되는데. 오늘 내용만 봐도 아마 이쪽 지역에서 분명히 호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숨겨진 매물들은 상당히 많을 거로 보여지는데 이제 우리도 아직 그걸 보진 않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이제 임장 다니고 물건 따로 다니실 때 얘는 변경 가능할 것 같다 혹은 뭐 가능성이라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매물을 잘 따시니까 이제는 그냥 올라가서 나가시고 여기 내가 게스트하우스 쓸 거니까 저희 아파트 가서 사시라고 하시면 되죠. 우리가 중고는 못 되는 거. 주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외도민 아니면 호스텔이니까 호스텔이 가능하면 호스텔을 하는 게 웬만하면 좋죠. 근데 임차에서 한다고 봤을 때 소유자가 호스텔로 변경을 안 해줄 가능성이 58,000%이죠. 왜냐면 내가 주거용으로 대부분 단독주택 1주택으로 장기간 가지고 계셨는데 갑자기 용도 변경을 근생 비주택으로 가버린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사실 게스트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재산세 이슈랑 나중에 비과세 혜택에서도 이슈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안 해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내가 이제 멘트 사업자였는데 갑자기 이거를 게스트하우스로 동의해줘서 사업자 등록하면 그때부터 일반 사업자로 바뀔 가능성이 생겨요. 그럼 이제 제한세가 일반으로 바뀌면 나중에 양도세를 내거나 이럴 때도 또 주택을 갖고 있던 게 아니구나라고 될 가능성도 있다. 양도는 실질이니까. 취득세는 우리가 웬만하면 대장을 보지만 양도세는 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양도, 상속, 증여 이쪽은 어떻게 하면 깨트릴지만 생각해. 그리고 실제로 웬만하면 깨트리고 그게 싫으면 행정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국세청이랑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같은 주택인데 왜 그 비과세가 안 될까? 나도 이해가 안 돼. 같은 주택인데 똑같잖아. 네. 비주택인데 주택으로 썼을 때 양도세 깨지죠. 네. 그죠? 그거는 이해되는데 주택이잖아요. 용도가. 게스트하우스 주택인데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건축물상 주택일 뿐이지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거죠. 숙박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방식에서 주택이란 용도를 선택한 것 뿐이지 사실상 이제, 왜냐면 나도 사업자잖아. 나도 일반과세자잖아요. 숙박업은 일반과세자잖아요. 일반과세자면 내가 월세 내잖아. 부가세 서로 신고하고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버는 돈도 내가 면세를 가져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부가세를 주고 재화를 가져다가 사업을 해야지만 나도 뭔가 되는 거지. 한쪽이 그렇게 면세로 끊겨 있으면은 내가 부가세를 환급을 안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동생이 게스트하우스 그때 계약할 때 재산세 증가분에 대해서는 뭐 월세를 계산해가지고 월세를 인상해준다 이런 것까지 다 해줬었는데 걔는 집이 58년 된 집이었더라고요. 그럼 제가 5년 전에 걔를 얻어서 썼는데 그때는 이런 것들이 없었고 그 전 사람은 게스트하우스로 등록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소유자가 재산세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게 바꿨다가 안 되는 걸로 막았다가 월세를 그만큼 더 준다고 하니까 이제 다시 동의해줬는데 연한에서 걸렸다. 그래서 좋지 않죠. 그래도 다시 돈을 더 주면 되죠. 그만큼 더 준다면 되고, 그리고 양도세는 안 깨질 수도 있고 그게 당장 이슈는 아니지만 항상 이 국세청에서 혹은 세무사님한테 물어보면 세무사님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하죠.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부터가 의사결정이 어렵죠. 리스크를 감내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세무사님들도 스타일에 따라서 안 걸릴 것 같은 거면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세무사님도 내가 맨날 이런 거 얘기하면은 원래 자기는 조사관 출신이라서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쪽으로 맨날 얘기하는데 내가 맨날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합의를 본 게 뭐 여기까지만 하자. 뭐 예를 들어 법인 규모가 너무 작으면은 잘 안 걸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제 봤던 그 소유자분도 지방에 법인 설립해가지고 여기를 자기가 산 거예요. 샀는데 어제 이제 그렇게 용도 변경하고 자기가 들어와 쓰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취득할 때는 외부에 있어가지고 얘를 샀을 때는 중과가 안 됐는데 이제 내가 들어와서 쓴다 그러면 중과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이 사람은 뭘 하냐? 법인 하나를 더 만들어줘. 이 법인으로 취득하고 이 법인으로 사용한다. 될까요? 본주에서 써도 우리가 적극적인 절세는 탈세라고 합니다. 절세를 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은 탈세로 볼 가능성이 되게 커요. 내가 내 머릿속에서 한 1, 2, 3차원까지 떠오르는 것들은 이미 나른 사람들이 많이 했겠죠. 많이 했을 거고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 어떤 제도가 딱 바뀌었을 때 떠오르는 거를 내가 딱 해서 해볼 수는 있겠지. 근데
이미 있던 제도 있는데 내가 진짜 세무사도 아니고 갑자기 떠오르는 거 이제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중개사님들도 그런 것들을 뭐 설명 잘 해드리면 되고 매물을 우리가 이제 상현 실장님도 1월에 꼭 게스트하우스로 오픈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게스트하우스 팀도 사람도 많은데 매물을 진짜 옛날엔 구하기 쉬웠는데 요즘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걸 잘 하면 이 중구 지역에서는 되게 할 게 많을 것 같다. 그리고 아마 이 컨텐츠도 찍어서 올리면 이제 물어볼 거예요. 소유자분들도 혹시 우리 집은 이제 호스텔로 용도 변경이 되나요?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실 거고 그리고 영상 보고 문의 주신 분이 자기가 집이 워낙 게스트하우스 하면 기깔날 것 같아가지고 진짜 기깔나게 리모델링 다 했는데 한 30년 정도 넘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떡해. 못했어요 게스트하우스. 그냥 기깔나는 단독주택이 됐다. 방법이 없냐? 방법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소유자분들이 사실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대부분 이제 자기 땅과 건물에 대해서만 알고 있죠. 업데이트가 잘 안 돼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잘 업데이트해서 변경을 하시면 좋다. 어제도 예장동에 땅을 이렇게 쭉 봤는데 상속 받으셔가지고 이만큼 땅을 주셨어. 이만큼 땅을 주셨는데 근데 결국 일지로는 다시 재감정이 나왔대요. 상속 신고를 딱 했는데 딱 봐도 좀 이제 저렴하게 신고한 거죠. 그래서 재감정이 나왔고 상세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저평가된 거를 비싸게 팔아야 된다. 팔아줄 수 있냐?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근데 어쨌든 팔아달라고 하니까 그 땅을 봤어. 그 땅을 보니까 옛날엔 몰랐는데 앞쪽에 필지가 3개가 조그만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도로를 접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1, 2, 3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맹지인 거지 얘가. 그래서 이게 있는데 이거 누구 땅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는 거야? 이게 자기네 땅인 거를 요번에 상속 신고하면서 알았대. 그래서 그 땅이 사실상 90몇 평이 아니라 100평이 넘어가는데 이 앞에 있는 땅은 지금까지 세금 신고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근데 그냥 부모님 소유였던 거를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신고할 때 이제 그 땅의 존재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반영이 되면서 맹지처럼 되어 있던 거였고 얘는 지금까지 세금 안 내서 가산세까지 나왔대. 신고를 안 했으니까 얘는 상속세 신고할 때 빠졌으니까. 특히나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자산을 얘들한테 잘 안 말해주잖아요. 버릇 나빠진다고. 실제 버릇 나빠질 수도 있고. 뭘 나가서 네. 공부 안 하겠죠. 난 어차피 건물 3개 받으면 끝인데 뭐. 의사 왜 돼? 건물주 되려고 하는 건데 이미 건물주 됐으면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소유자분도 잘 모르니까 어제 그 소유자분도 발코니 베란다를 몰라. 되게 잘 아시는 분인데도 잘 모른다. 헷갈려서 그런 거죠. 헷갈려. 편의점을 생각하면 딱 테라스 떠오르는. 그래서 딱 어디 광고 올릴 때 1층엔 테라스가 있고요, 2층에는 발코니가 있고요, 3층에는 베란다가 있으면 이렇게 딱 쓰면 되지. 그리고 이제 고객이 못 알아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도 이제 우리는 중개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거 잘 구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며 가며 많이 들었던 용어죠. 호스텔. 당연히 중구 지역이니까 호스텔 문의가 많은 것도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 근생을 뭐 호스텔로 용도 변경하거나 아니면 주택을 호스텔로 용도 변경하거나 하는 이런 활용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들이 많습니다. 제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도 사실 숙박업을 할 때 옛날에는 거의 에어비앤비 불법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서 하는 거까지 하다가 요즘에 외도민 물건도 찾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와 이제 난 이 정도 했으면 좀 더 고수의 방법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호스텔이라는 영역까지 오게 된 거죠. 개인들이 호텔을 매입하진 않을 거고 모텔로 접근하시는 분도 있지만 비용상 보면 호스텔이 가능하면 호스텔을 하는 게 적합해 보여요. 우리가 호스텔을 내가 창업한다고 봤을 때 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크게 3가지 정도 얘기해 볼 수 있죠. 하나는 기존의 호스텔 인수를 하는 게 있을 거고, 2번째 이제 신축. 내가 지을 수 있겠죠. 지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3번째가 이제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을 사람들이 맨날 알아보고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는 어쨌든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비용상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들 해요. 우리는 중개사님들이니까 당연히 고객분들이 이제 문의가 와서 혹시 호스텔 할 수 있는 물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물건 데이터에 없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없어요 이러고 말면 끝이다. 그리고 그저께도 이제 고객분이 연락이 오셔서 지방에 계신 분인데 지방에서 숙박업을 하고 계셨나 봐요. 나 이제 한번 진짜 전쟁터로 가서 한번 숙박을 해보겠다. 그래서 명동 쪽이나 중구 쪽 올라와서 자기 숙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말고 좀 규모 있게 호스텔로 신축을 하거나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매물로 좀 추천을 해달라.
그렇게 문의를 하셨죠. 그래서 조건이랑 주셨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호스텔로 용도 변경이 문제가 아니라 용도 변경 자체를 중개사님들이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거의 그냥 상품이 들어오면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많이 하지 이거를 중간에 뭔가 다른 상품으로 바꿔서 전달하는 건 확실히 난이도도 있고 이게 또 업종마다 난이도도 다 다르죠. 방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내가 특정 업종을 파는 게 아닌 이상은 내가 뭔가 용도 변경까지 해가지고 매번 뭐를 상가를 뭘로 주택을 뭘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 하기에는 내 본업이랑은 연결이 잘 안 될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 특히 주택을 근생으로, 근생을 주택으로, 그리고 이것처럼 주택 혹은 근생을 호스텔로 바꾸는 거, 이런 거는 분명히 알아두면 다른 데 응용하기 좋습니다. 이거 저희가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상 호스텔뿐만 아니라 용도 변경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오늘 주제를 잡았어요. 일반인 분들은 이 용도 변경에 대해서 주로 첫 번째가 누구한테 물어보죠? 중개사한테 물어보죠. 여기서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매물 광고 보면 뭐 호스텔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이렇게 올라와. 그런 매물들을 이제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써놓으면은 고객이 봤을 때 가능하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고 안 써놓으면 이제 물어보고 다녀야 되니까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딜레이가 되겠죠. 일반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물어보지 않습니다. 막 구청에 물어보거나 건축사를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 그냥 대부분 중개사한테 물어봐요. 중개사가 답변을 하는 중개사면 다음이 있을 거고 못하는 중개사면 그냥 있는 거 이렇게 하다가 끝나겠죠. 다른 중개사가 봤을 때 똑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인데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저런 것도 가능한데 내가 봤을 때는 안 보여. 그러면 이제 그 고객은 놓칠 수 있는 거죠. 중개사는 어떻게 가보죠? 저희 그냥 말하면 구청에 물어보고 세무사에 물어보고 이게 급할 때는 가장 정확하죠. 내가 알아봤는데 알려주니까 틀렸어. 그러면 이제 더 복잡해지니까 그냥 급한 거 미리 터졌다. 그럼 그냥 빨리 구청에 물어보는 게 좋죠.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 시간이 있어. 시간이 있으면 이제 본인이 좀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미리 알아놓으면 일단 구청에 안 가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는 정작 구청에 전화했을 때는 좀 더 핵심적인 질문을 가지고서 소통을 해서 답을 빨리 끌어낼 수도 있겠죠. 그냥 구청에 내통 전화해서 혹시 여기 집원 호스텔 변경 가능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중개사가 당연히 오늘 공부하는 내용을 잘 알아두고 있으면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제가 스텝을 몇 가지로 나눠놨는데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떤 번지수의 매물이 들어왔다. 그럼 이 정도 흐름에서 이 온도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동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면 제일 좋겠죠.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우리 공부하셨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서 용도 지역이나 지역 지구 보셔가지고 거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별 건축 가능 시설물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뭐가 떠오르시나요? 호스텔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할 수 있죠? 모텔, 물론 숙박업. 숙박업 대부분 상업지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업지냐, 혹은 도시냐, 혹은 비도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다 다르죠. 그런 게 기본적으로 나오고 근데 이걸 다 외워서 할 수는 없잖아요. 외울 수 없으니까 일단 보는 법도 알려요. 그리고 호스텔 같은 경우는 이 보호구역 여부 이건 호스텔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애들한테 유의할 것 같다. 그럼 다 적용이 돼요. 그냥 술집이 될 수도 있고 술집 중에서 좀 빡신 술집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 밥 먹으면서 술 먹는 거 말고 지금 오로지 술만 먹는다거나 누구랑 같이 불러서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안 되고 또 사행성 이렇게 도박 같은 건 당연히 안 되고 이런 숙박업도 마찬가지고 되게 불특정 다수가 막 이것 때문에 이 도시로 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저촉이 된다. 이제 보호구역 여부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호스텔에서는 이 절대 보호구역은 사실은 못 뚫어요. 그냥 업종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학교가 정문에서 50m가 떡하니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뭔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아예 안 된다.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상대 보호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미터죠? 200m 그죠? 200m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200 안에 들어가면 다 달라요. 이런 학교 관련돼서 여기서 내가 뭔가 너희들한테 허락을 받을 때 지역교육청이 다 있어요. 거기다가 지역교육청이 나 여기다가 이런 업종을 하려고 하는데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보죠. 업종을 보겠죠. 진짜 이게 완전히 그런 건지 아니면 적당한지 뭐 이런 것들 보겠죠.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유의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규모가 크지도 않고 그래서 시비를 넣으면
그 지역에 관광객이나 외국인이 꽤 많다라고 하면 별 무리 없이 통과가 된다고 해요. 근데 완전 생뚱하다. 그러면 굳이 거기다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도 안 해주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주변에 학교가 있으면 절대는 안 되고 상대는 그 어떤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게 뒤에도 꽤 많아요. 우리가 제일 쉽게 보는 거는 여기 토지 이름 들어가면 되죠. 토지 이름 들어가면 여기서 자기가 생각하는 직원을 이렇게 치겠죠. 이렇게 나오죠. 이것까지 쳐보시고 그거는 사실 중개사 아닌 분들도 그냥 되게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내가 관심 있는 직원 누르시고 이렇게 보시면 일단 아까 얘기했던 용도 지역 이것도 여기마다 뭘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뒤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굳이 뭐 알 필요는 없고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좀 위험해 보이는 게 있죠. 뭔가 아까처럼 절대 보호구역이라든가 농지면 절대 농지라든가 지능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웬만한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냥 합의가 없으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꽤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쪽에 가시면 이걸 보시면 되죠. 행위 가능 경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가능하냐 제1종 일반은 가능하다. 아까 위에 얘가 1종 일반이랑 2종 일반 이렇게 같이 연접해서 있었잖아요. 그러면 1종 일반에서는 가능한데 2종에서는 세모다. 이 세모다가 되게 많아요. 이 X는 웬만하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X는 풀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세모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정도인데 문제는 쭉 가시면 업종만 이렇게 다 나오죠. 숙박시설 아예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아예 안 될 것이냐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그죠? 원래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있고 세모가 있고 X가 있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X는 거의 안 된다고 봐요. 세모는 지자체의 어떤 조례나 혹은 특수한 조건만 만족하면 별 무리 없이 다 됩니다. 대부분 조건을 만족하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도지구나 이런 거 걸려 있으니까 그냥 그런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들만 만족하면 이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됩니다. 보시면 가능 여부랑 조건 제한 예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만 지키면 되는데 이건 어렵지 않고 대부분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대부분 세모까지는 이제 큰 무리 없이 내가 룰만 지키면 문제 없이 되는데 이제 X인 부분이 문제죠. 원래는 주거 지역에서는 숙박업이 안 됩니다. 이제 거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호스텔업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호스텔업은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주거 지역에서는 호스텔을 못 해요. 숙박을 못 하는 건데 예외로 되게끔 해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도 변경을 할 때 동그라미 세모 X를 보고 X를 풀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이라는 게 있고 원래는 일반 주거지역의 숙박시설을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기준에 맞으면 주거랑 이제 준주거도 마찬가지고 상업지는 원래 되고 그래서 준주거랑 주거지역도 이 조건에 맞으면 숙박업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호스텔업이랑 소형 호텔업은 대지 폭이 8m 맨날 들었었죠. 8m 그리고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서 이제 특별자치시장이나 뭐 결국에는 이 구청에서 OK를 하면 될 수도 있다. 20일 이하 같은 경우 4m 4m에 4m를 연접해야 돼요. 8m에 4m에서 4m에 4m 이렇게 되면 된다. 대부분 이제 코너 같은 데 많이 돼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한다고 했잖아요. 관광특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으면 당연히 좋을 거고 근데 특구 안에 주거지역이 있진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그럼 이제 특구랑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 이 특구 안에 외국인이 막 차고 넘쳐 그러면 거리를 좀 더 뭐 길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짧게 볼 수도 있을 거고 이건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히 그래서 몇 미터요? 이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매물이 나왔을 때 내 주변에 관광특구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적용이 되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중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특구가 많죠. 사대문 안에는 관광특구 되게 많고 일단 관광특구는 여기 있다가 같이 보여줄게요. 그래서 중요한 거 여기서는 주거랑 준주거 지역에도 숙박을 할 수 있다. 그게 하려면 일단 도로 조건 8m, 4m 그리고 관광특구라는 곳에 인접해 있으면 4m, 4m가 적용이 돼도 가능하다. 이 하나 있고요. 관광특구는 한 번에 다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지도로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여기 문화체육관광부에 들어가도 있고요. 그냥 검색하면은 이렇게 바로 나와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명동, 남대문, 북창동, 다동, 무교동
이렇게 나오고 사실상 여기 명동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이 안에서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태원, 동대문 패션타운, 종로 청계, 잠실, 강남 마이스, 홍대 문화예술 이렇게 그래서 마포구 홍대 일대에서 이렇게 동이랑 쭉 나오죠. 홍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명동이랑 홍대가 외국인들이 많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도 되게 커요. 지역 되게 커서 사람들이 호스텔 한다고 할 때 제일 많이 찾는 지역이 이제 중구랑 이제 마포구의 홍대 쪽이죠. 다른 지역들도 있긴 한데 일단 우리는 중구에 있고 서울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찾으니까 그걸 이제 검색해 보면 되고 여기에 내가 속해 있다 혹은 여기 근처다 그러면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남는 거죠. 여기까지도 몇 가지 XX 안 되는 걸 넘어서 온 거죠. 대부분 이제 중개사님들이든 일반인들이든 위에서부터 사실 필터링이 많이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아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오케이 된대. 여기 지역이 가까워서 호스텔이 된대.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 개별 물건의 좀 특이한 점을 공부를 해봐야겠죠. 일단은 주차장. 이것도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일반인들이 이거 하나 하겠다고 공부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그냥 숫자만 가지고 왜 그런지 알 필요 없이 얘만 가지고 안다 그러면 좀 더 쉽죠. 이제 우리도 알면 좋은 게 일단 주차 대수는 기본이 우리가 가장 제일 많이 만나는 근생 1중, 2중 같은 경우가 134제곱이니까 거의 다 그냥 40평당 한 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연면적은 지하 면적이 다 들어가죠. 지하 면적이 들어가고 우리가 얘기하는 용적률이 아니라 연면적을 기준으로 주차 대수가 산정이 돼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지하가 있는데 거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있으면 주차장이 필요하고 정화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연면적 기준으로 들어가니까 연면적 기준으로 지하를 파면 웬만하면 주차 대수가 한 대가 추가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요거는 업종의 이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되게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정도가 그럼 작냐 크냐 40평에 한 대면 작을까요 클까요?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어떤 시설이 많이 요구하지?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 주택이 많이 요구하겠죠.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은 세대당 한 대고 그 면적이 세대당 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면은 0.8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만나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다른 걸로 용도 변경할 때 예를 들어 세대수를 못 쪼개는 이유도 주차 대수 때문에 못 쪼개는 것도 있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집 하나가 거의 40평은 아닐 거예요. 웬만하면.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40평당 한 대니까 근생을 호스텔로 바꿀 때는 주차 이슈도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도 주차장 문제는 없을 수도 있다. 더 많아지는 건 아니다. 반대로 주택으로 갈 때는 더 많아지겠죠. 또 여기서 얘는 주차장이 아예 없어. 우리 그런 데 많잖아요. 이 단독주택은 주차장이 한 대야. 아니면 뭐 아예 없어. 뭐 이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아마 이 중구에서는 주차장이 없는 건물들 많이 봤을 거예요. 저희 우리 홈즈가 매입한 레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주차장이 장애인용 2대만 있으면 저렇게 높은 것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중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건데 부설 주차장이라고 원래 건물을 지으면 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서울에 되게 많아요. 차 겁나 막히는 지역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차 상한제라고 이런 용어들이 주차가 상한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지역들은 여기는 주차장이 없이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보시면 근데 이제 주거 지역은 아니에요. 준주거랑 상업지만 적용이 되고 전철역, 지하철역, 환승센터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들은 이제 이런 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조건이 적용이 되는 거고 지역도 이제 4대문 안에는 이제 이런 지역들 우리 퇴계로 자주 보죠. 퇴계로랑 난계로 보신 적 있어요? 이제 4대문 주변은 이제 이런 지역들 4대문 대부분 웬만한 지역들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신촌도 마찬가지 강남 마포도 있고 충정 그런 데도 사실상 이렇게 여기는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불러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데 있죠. 그런 데는 차를 들고 들어가면 겁나 막힌다. 그거 안 들고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지역에서는 면제가 됐다. 그리고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주차 대수를 면제시켜주는 곳들도 있어요. 뭐 이쪽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뭔가 여기는 어떤 특정 산업을 부흥시키고 싶어. 그럼 여기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화시설 같이 극장이나 이런 거 만들면은 그러면 또 주차 시설을 면제시켜준다거나 대수를 줄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신촌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활용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면 내가 호스텔로 넣으니까 40평당 주차 대수를 먹었는데 사실상 이게 원래부터 다 근생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 근생이 아니라 뭐 사무실이랑 뭐 업무시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판매시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좀 더 이제 소매점 같이 주차 대수 조건이
안 넣은 애들이 있었는데 얘를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 누군가를 희생해야 돼, 한 층을. 그럼 주차율 수를 요구하지 않는 아이로 찾아가지고 교체를 하는 그런 것들도 고수들이라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화조, 우리 막내 분께서 이제 새로 오셔가지고 어려운 숙제를 내주셨죠. 지금도 헷갈리시는 이 숙제. 정화조는 그냥 모든 용도 변경에는 항상 이슈가 되는 게 정화조입니다. 왜냐? 왜죠?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야. 알 수가 없어요. 건물만 봐서는 뭐 어떤 데는 건축료 때문에 없어. 없는 것도 있었죠. 없거나 있거나 두 개 있거나 남의 거 쓰고 있거나 어디 딴 데 진짜 어디 불법으로 그냥 어디 천에다가 이렇게 내려보내고 있고 이런 게 많죠. 특히나 이제 오래된 건물. 호스텔이 용도 변경이면 당연히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정화조가 정상적으로 건축물대행에 표기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주차장이랑 반대게 정화조는 우리 주택에서는 조금 더 상가보다는 적죠. 왜냐면 한 사람이 하루에 10번 싸고 이러진 않지만 상가는 다른 사람이 10명이 가잖아요. 그러면 10번 쌀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정화조는 근생으로 변경할 때 모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2번 푸겠다라고 이 각서 쓰고서 가죠. 3번 푸는 거 안 되죠. 2번 푸는 것까지 하거나 아니면 이제 확장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중고에서도 용도 변경하는 거 보면은 가끔 이렇게 땅 파가지고 막 거기다가 정화조 이만한 거 막 파서 묻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당연히 봐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이거를 우리 수업하고 블로그에다가 써놨는데 제 입장에서 그냥 쭉 써놓고 정리해 놓은 건데, 어제 이걸 보면서 처음 보는 사람 이걸 보고 할 수 있나? 보니까 못할 것 같다. 할 수가 없다. 이제 쭉 이런 것들은 이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부터 해가지고 쭉 있는데 결국에는 정화조 용량 계산,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용도 변경 가능한지 날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표만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검색해서 보면은 이제 나라에서 이런 표를 만들어줘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라고 나와.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휴게소 시점, 우리 많이 보는 일반원 시점, 숙박시설 이렇게 있죠. 그럼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런 게 나오고 0.08 뭐 이런, 이게 n은 넘버입니다. 넘버. 수예요, 수. 그냥 사람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이렇게 요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업종별로 이 숫자. 그래서 숙박시설은 0.08이구나. 일반은 0.17이구나. 휴게는 0.075구나. 요 정도. 그냥 요 정도가 있구나. 그냥 0.8에서 0.7 요 정도에서 일반은 시점은 근데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은 시점을 40평 정도 용도 변경을 할 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왕창 나오는 거는 그만큼 오염을 많이 시키니까 그런 거예요. 반대로 휴게용 시점은 거의 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화조가 모자라면 휴게용 시점으로 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은 시점은 엄청 크다. 딱 생각해도 주방에서도 물을 많이 쓰고 많이 먹었으면 화장실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돼 있고, 숙박시설도 0.08이니까 사실 그렇게 크진 않죠. 왜냐하면 뭐 밥을 해먹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요거를 제곱에다가 곱하면 됩니다. 내가 이 용도를 변경하는 전체 건물 연면적이 아니라 내가 용도 변경을 원하는 그 변경하는 면적에만 요 제곱을 곱하면 돼요. 그리고 그 건물에는 휴게소 시점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으면 각각에 곱해서 정화조 인조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인조수는 건축에 대한 부분 나오죠. 인조수가. 보시면 얘는 숙박시설에 20평이니까 66제곱을 이렇게 곱하면 5명. 내림 올림 하시면 돼요. 내림 올림 하시면 되고, 이제 5.5를 넘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되고, 아니면 이제 5.5 이하, 그러니까 0.5가 이하다. 내림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는 5, 그리고 얘는 여기 곱하면은 9.몇 나오니까 10,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쉬운 건 내가 용도 변경하려고 하는 요 평에다 또 곱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제곱에다가 각각의 이 정화조 계산식에 요 나와 있는 숫자에다 곱하면은 필요한 인조수가 나와요. 그죠? 그거를 보시고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저런 게 있으니까 내가 찾아봐서 이 숫자를 찾아가지고 이거 외우고 있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오후에 물어보면 모르겠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많은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휴게용 시점이랑 일반원 시점 중에 상식적으로 일반 시점이 더 많이 쓰겠죠. 그러면 얘가 높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휴게용 시점에서 갑자기 일반원 시점으로 용도 변경을 하시겠대. 근데 어떤 업종은 옛날에는 1종, 2종 막 안 바꿔도 됐는데 어떤 것들은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건축물 디자인을. 바꿀 때 갑자기 일반 시점으로 바꾸니까 이슈들이 생기죠. 그리고 실제로 몇 번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숙박시설은 다행히 휴게 시점에 얘랑 이제 거의 또이또이죠. 그리고 일반의 시점이었던 거에서 바꾼다 그러면 정화조는 큰 이슈는 없을 거고, 더 많았던 거에서 이렇게 가는 거면 큰 이슈 없을 거고, 사무실보다 얘가 좀 더 크잖아요. 저스트하게 맞춰져 있는데 사무실이랑 얘로 바꾸는 거는
살짝 면적이 모자랄 수도 있죠. 얘는 0.75를 요구하는데 얘는 0.08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상가를 봤을 때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1층에 판매점, 우리 위층은 사무실. 얘를 전체를 다 숙박시설로 바꾼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애들을 얘보다 더 낮은 애들로 바꿔주면서 얘는 숙박시설로 바꿀 수는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생각 안 나면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이거 자주 쓰는 것만 이렇게 갖고 온 거지 쭉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리고 주택은 어려운 게, 주택은 방수마다 이렇게 막 덧셈뺄셈 이런 거 해가지고 나중에 따로 그냥 그거 할 일 있을 때 보시죠. 우리는 0.08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면적 제곱미터에 곱해보면 된다. 그리고는 이제 소방이랑 전기가 계속 매년 되게 강화가 되는 추세예요. 그리고 전기는 사실 그렇게 강화가 안 됐는데 이제 전기안전검사도 거의 소방 완비 정도로 되게 엄청나게 강화가 됐어요. 이제 그 강화된 내역들은 항목이 뭐가 들었는지는 그냥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은 더 안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대부분 돈이 더 들겠죠. 돈이 당연히 더 들 거고, 그리고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냥 돈이 더 든다. 이 소방 쪽은 사실상 안 되는 건 웬만하면 없어요. 다 된다. 근데 돈이 이제 엄청나게 드냐 아니면 좀 적게 드냐, 거기에서 옛날에는 소방 완비만 좀 신경 쓰면 됐는데 이제 전기 안전 검사까지도 다 필증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렵다. 그리고 이제 숙박시설은 당연히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고, 이 소방 완비가 들어간다는 건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저렇게 감지기 같은 거, 건전지 감지기 말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물리면 어디서 불났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매뉴얼 감지기랑, 그리고 저런 스프링클러, 또 저것도 어렵죠. 스프링클러도 하나당 살수범위 있어가지고 실이 아무리 조금 해도 또 넣어줘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소방을 보면 되는데, 이거는 돈이 되게 많이 든다. 그래서 기존의 소방시설이 기본적으로 베이직하게 깔려 있으면 스프링클러는 이렇게 하나가 들어와 있잖아요. 걔를 연결하는 거는 생각해도 쉽지 않아. 거기다 그냥 호수만 물리면 되잖아요. 호수만 물려서 내가 그냥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천장에 노출인데 스프링클러가 이미 있어. 그게 간이 스프링클러라고 이렇게 물통 가져다 놓고 하는 거는 또 면적에 따라서 그 용량이 있고, 여기 건물처럼 대형 건물은 그냥 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건물들은 그냥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쭉쭉 빼면 되죠. 그러면 괜찮다. 근데 스프링클러 없다. 그럼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근생시설은 스프링클러가 없죠. 그럼 이제 간이를 넣어야 되는데, 그런 면적도 사실상 보일러실처럼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비용 자체도 옛날에 고시원에 넣을 때도 층마다 하나씩 다 넣으니까 거의 한 2천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좀 크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상식 수준에서 주택을 비주택으로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한다. 우리가 이제 다 하기로 했잖아. 다 된대. 다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벌어지냐. 주택에서 비주택으로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위에 있었던 거를 기본적으로 참고해야 되는 것도 있을 텐데, 제가 동교동에 근생상가를 보러 갔잖아요. 거기는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도로 조건 때문에 못하는데, 그냥 내가 인터넷에서 보고 갔을 때는 도로가 앞에 넓어요. 한 7m? 요 정도 돼. 그러니까 가서 보면 웬만하면 될 것 같아. 신축이었으면 돼요. 왜냐면 내가 건물을 뒤로 살짝 빼면 되잖아. 건축선 두고 1m 빼면 되는데, 얘는 리모델링이니까 내가 뒤로 후퇴를 단 30cm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시겠다. 근생에서 주택으로 가는 경우는 진짜 없죠. 그것도 사실은 단독주택인 거 매입해가지고 부시고 근생을 지었는데 세금도 다 냈죠. 근데 세금 안 돌려주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가는 건데, 그래도 공실보단 나을 수 있으니까 이제 해보겠다라고 이미 다 용도 변경 검토까지 마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쳤을 때 행정사님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행정을 대행해 주는 거지, 우리가 건축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런 건물을 어떻게 건드려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잘 안 알려주는데, 제가 어제 갔을 때 봤던 거는 두 개였는데, 하나는 계단실을 엘리베이터를 넣으면서 계단실을 외부로 뺐어요. 계단실은 대부분 이제 1조권 사선 받으니까 어차피 뚜껑 안 닫게 외부 계단을 이렇게 그쪽에 많이 넣거든요. 근데 1조권만 안 건드리면 계단실은 위쪽에다가 계단실 건폐율만큼은 위에다가 이렇게 천장을 둘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외부 계단을 두면 천장 정도는 있죠. 근데 얘를 내가 1조권을 좀 아껴보겠다고 1조권 사선 제한 받는 쪽에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이제 천장을 넣는 게 안 될 수도 있죠. 그래도 어닝 같은 거로 뭐 이렇게 좀 하죠. 그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는 발코니 확장을 할 수가 있죠. 어제 그분도 모르시더라고요. 거기가 베란다도 있었고 발코니도 있었어요. 그래서 근생인데 되게 멋있게 지으면은 건물이 이렇게 딱 밖에서 봤을 때는 와, 저기서 앉아가지고 막 선샤인 쬐고 이러면 좋겠다. 이렇게 막 위에 천장이 없이 다 뚫려 있어.
아래층이 위층보다 면적이 넓어가지고 그 위에 올라와 있으면 이제 하늘 보이고 베란다죠. 테라스는 뭐가 테라스냐? 그때 뭘 예시 들었어요? 테라를 먹는다. 자, 술을 먹어. 술은 1층에서 먹어야 안전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말씀 주셨어요. 테라스는 1m 이하, 1m가 넘어가면은 건폐율로 잡히니까 1m 이하에 뭔가 이렇게 데크 깔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냥 제일 많이 보이는 거지. 그냥 1층에 가다 보면 카페처럼 주차장을 넘어가면 불법이지만 주차장 안 넘어가면 테라스를 이렇게 조성하는 것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걸 테라스. 그리고 이제 베란다와 발코니가 왜 헷갈리냐면 일반 대중들은 일반적으로 발코니를 베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살면서 거의 대부분 아파트에 살면서 본 게 사실은 발코니인데 베란다라고 하고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베란다로 세뇌가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파트나 주택에서 봤던 그 확장된 공간은 발코니다. 우리가 발코니 확장을 합법이라고 하는 거지 베란다 확장은 없어요. 베란다 확장은 그냥 바로 위반 건축. 베란다 확장 왜 위반 건축물이냐면 베란다가 왜 만들어져요? 1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만들어져요. 이게 이렇게 깎이는데 뚜껑을 닫고 싶어도 못 닫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사선 제한 받으면. 그러면 얘를 막아. 사실상 건물을 그냥 더 진 거지. 당연히 안 되죠. 이거를 이렇게 막을 때부터가 위반 건축물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안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막 택지 주고 이런 데 가면은 그냥 다 했죠. 서로 너도 했으니까 나도 해.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엄연히 때는 불법이고 내가 운이 없으면 거래할 때 딱 걸려버리면 대출이 안 나온다거나 혹은 뭐 사실상 얘를 제거하고 나면 면적이 확 줄어버린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기죠. 발코니 그때 뭘로 예시 들었어요? 발톱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아까 베란다는 베란다로 베라고 그러잖아요. 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 배가 안 나왔죠. 황금대지님 수업할 때는 황금대지님 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베란다는 이렇게 밑에가 있잖아요. 위에는 없고 근데 발코니는 발톱처럼 이렇게 팔이 이렇게 있고 발톱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흔히 노대라고 하는 거. 우리가 딱 보면은 건물이 지금 다 이렇게 창문을 박아놔서 그렇지 사실상 그 창문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냥 발톱처럼 이렇게 툭툭툭툭 있는 거예요. 걔를 창문을 싹 하면은 이제 막히는 거고 그러면 여기를 오피스텔도 요즘에는 됐고 주거용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바닥 난방까지 해가지고 원래는 바닥 난방 거의 안 되는 거였는데 바닥 난방까지 해서 완전 집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발코니 확장. 그래서 주거용에서 내가 발코니 확장을 해놨다. 그러면 비주거용으로 갈 때는 이 발코니 확장을 털어내야 되죠. 털어내면 이 건물이 내가 생각한 건물이 이제 아니겠죠. 왜냐면 거의 내가 봤을 때 전용 면적처럼 거의 내부처럼 얘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상가로 바꾸니까 저기 앞에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주택으로 지을 때는 대부분 개를 바깥벽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뭔가를 마감하고 안에는 창문이 없을 거 아니에요. 중간 창도 없을 거고 우리가 아파트 확장하면 그냥 뻥 뚫리잖아요. 생각해보면 이제 거기가 갑자기 창이 없어진다 생각해봐요. 되게 이상하겠죠. 공사비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꼬마 빌딩 같은 거 거래할 때 특이하게 항상 들어갑니다. 용도 변경에 협조해 주는데 이 비용을 누가 낼 거냐. 용도 변경은 오케이 이거 해. 내가 이제 해줄 거야. 내가 인도하기 전에 잔금 치르기 전에 내가 변경은 해줄게. 변경하는 비용은 네가 낸데 이 사람은 행정비용 정도 생각했는데 갑자기 건축 쪽에서 비용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다. 샤시도 만들어야 되고 벽도 쳐야 되고. 그냥 주거용에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주거용이랑 이제 오피스텔로 되는 걸로 바뀌었죠. 이제 오피스텔은 요즘에 최근까지 바뀐 거 적용하면 거의 아파트랑 동일한 수준으로 지을 수 있게. 도생은 면적 제한이 있었는데 면적 제한이랑 실 제한수를 이제 없애주면서 거의 아파트랑 오피스텔, 도생 이런 것들의 경계를 없애주는 법안들이 많이 나왔죠. 어쨌든 공급을 많이 하려면 아파트는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도생이랑 오피스텔 쪽에서 아파트 공급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빌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줬죠. 그리고 발코니 확장이 생 단독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다가구나 다중 이런 거 말고 생 단독은 두 면만 확장할 수 있게 해놨어요. 네 면을 다 확장하지 못하고 두 면만 선택해야 된다. 딱 보니까 단독주택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다 했겠죠. 웬만하면. 그러면 불법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도 제대로 안 알고 있으면 주택이니까 잘하셨네요. 이러면서 그냥 거래하면 이제 또 두 개가 날아갈 수 있다.